동창회 회비가 1인당 200만 원. 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창회에 갔던 20명의 친구들 모두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40이 넘어 인생의 절반을 달려온 지금, 저는 제 인생이 평야를 흐르는 강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날의 거친 파도도, 사회초년생 시절의 험난한 폭포도 지나 그저 매일 잔잔하게 흘러가는 평온함만이 남았다고 말이죠. 제 이름은 김민준, 월급이 뻔한 국책연구소의 평범한 연구원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일상이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와 난초 화분을 돌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아내와 아이가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 삶은 그게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평범함 그 자체죠. 하지만 저에게는 제 젊은 시절 전부와 맞바꾼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호접란 잎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을 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아내가 저녁 메뉴를 묻거나 직장 동료들이 치맥 한잔 하자는 연락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거의 쓰지 않는 메신저 앱의 알림이었습니다. 박서준님이 회원님을 5학번 15주년 동창회 그룹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학번, 아련한 추억들을 소환하는 이름. 순수하고 꿈 많았던 대학 시절, 벌써 15년이라니. 세월 참 빠르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익숙한 이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안경잡이 은지, 깡패 영수, 순수했던 그 시절이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과대였던 서준이는 여전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고 열정 넘치는 목소리였죠. 녀석이 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벌써 15년이다.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다들 제 갈 길 가느라 바빴지. 성공한 놈도 있고 아직 고생하는 놈도 있겠지만 우리 우정은 변치 않았지. 안 그래?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성대하게 동창회 한번 열자. 다 같이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룬 성공도 나누는 거야. 채팅방은 터질 듯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옛 추억들이 하나둘씩 소환되고 장난 섞인 농담과 유쾌한 웃음소리가 메시지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들떠 몇 자 적어 친구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래된 우정의 따스함이 제 마음을 낯설 만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고 친구들이 공유하는 낡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죠. 제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창회 한대. 15년 만인데 다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 아내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동창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만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하는 자리 말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지훈이를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둘이 앉아 소주 몇 병 기울이며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굴곡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울 상상을 했죠. 옛날에 짝사랑했던 그녀를 만날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우정의 초대 뒤에 교묘한 덫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극이 제가 오랫동안
애써 지켜온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꿀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대학 캠퍼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가난하지만 꿈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대학생으로 말이죠. 저의 설렘은 딱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을 때 서준이가 어제보다 더 엄청난 공지로 채팅방을 뒤흔들었습니다. 녀석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고급 온천 리조트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인피니티 풀, 호화로운 빌라, 화려한 레스토랑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조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얘들아, 다음 주말 우리 동창회 장소다. 내가 2박 3일 통째로 빌렸어. 다들 5성급 서비스 받으면서 일상의 시름을 모두 잊게 해줄게. 채팅방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리조트의 화려함에 감탄했습니다. 와, 과대 클래스 보소. 사진만 봐도 대박이다. 이러면 돈 엄청 깨지는 거 아냐? 저 역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런 곳은 부자들을 위한 TV 광고에서나 보던 곳이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가 제 한 달 월급은 좋게 될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끼리의 동창회가 저렇게까지 과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모두의 감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서준이는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번 동창회는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우리도 특별하게 가자. 2박 3일 숙식, 파티, 모든 활동을 포함해서 회비는 1인당 200만 원이야. 다들 기쁘게 내주길 바란다. 200만 원. 그 숫자는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눈을 비볐죠. 200만 원. 제 석 달치 월급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제 딸아이 한 학기 학비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아끼고 아껴서 겨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채팅방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상반된 의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처럼 충격을 받은 몇몇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 동창회는 그냥 편안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었어? 하지만 그런 의견들은 다수의 목소리에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고작 200만 원 가지고 왜 그래? 15년에 한 번인데 푼돈 아까워하지 말고 이럴 때 좋은 경험도 해보는 거지. 요즘 누가 동창회를 삼겹살집에서 하냐? 목구멍이 씁쓸해졌습니다. 푼돈이라니. 그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돈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저는 채팅방 멤버 목록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미 사장이나 부장이 되어 외제차를 몰고 타워 팰리스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도 있었죠. 이 동창회는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과시하고 계급을 나누는 전시회 같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알아서 빠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실망감과 허탈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제의 따뜻하고 즐거웠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씁쓸함과 허무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비용으로는 제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슬프게 한 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5년이 흐른 지금 제가 소중히 여겼던 우정이 돈과 물질에 의해 변색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몇몇 친구들의 침묵이 서준이의 신경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날 저녁 녀석은 다시 한번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 통화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서준이의 얼굴은 살이 올라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고 등 뒤에는 비싼 양주가 가득한 장식장이 보였습니다. 녀석은 헛기침을 한 뒤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안녕. 몇몇이 회비 200만 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오늘 내가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사실 이 200만 원은 여행 경비가 아니야. 숙식비랑 교통비는 내가 전부 쏠게. 내 선물이라고 생각해. 이 200만 원은 다른 거야. 바로 입장권이지. 채팅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준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녀석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신비로운 표정을 짓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팔다리 멀쩡한데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는지 궁금해한 적 없어? 왜 그들은 집 사고 차 사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매일 허리 휘게 일해야만 할까? 비결이 뭘까? 바로 투자에 있어. 얘들아, 기회를 잡을 줄 아는 능력에 달린 거라고. 서준이는 투자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가상화폐에 대해서요. 그는 마치 금융 전문가처럼 제가 들어도 귀가 아픈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우리 동창회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야. 나의 스승이자 형님 같은 분이시지. 성함은 최강진. 진짜 거물이셔. 금융 투자업계의 큰 손이라고 불리는 분이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시는 분인데 특별히 나를 봐서 우리 동창회에 참석해 주시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 학과 동기들만을 위해 하룻밤 동안 내부자들만 아는 투자 기회에 대해 공유해 주실 거야. 단돈 1억으로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말이야. 서준이의 목소리는 마법처럼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200만 원은 바로 최 회장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티켓이야.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진지한 친구들만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비용이라고. 이건 인생을 바꿀 기회야. 15년에 딱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하룻밤 만에 인생이 달라질 거야. 놓치는 사람은 평생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냐고 한탄이나 하겠지. 서준이의 말은 강력한 흥분제처럼 사람들의 탐욕과 인생 역전의 욕망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채팅방은 다시 폭발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와, 과대 역시 대단하다. 이런 대박 정보를 어떻게 물어왔냐? 나 한 자리 예약할게. 아까 비용 때문에 불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에 대해 자신들이 곧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의 분위기는 개장 직전의 주식시장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사기를 위한 설명회였습니다. 서준이는 교묘한 말솜씨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투자 기회 설명회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군중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 회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서준이의 소개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 절친 지훈이도 그 광풍에 휩쓸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녀석이 제게 개인톡을 보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완전 대박이지. 우리 이번에 진짜 인생 역전이다. 이는 해석하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이는 착하고 성실하지만 귀가 얇은 녀석이었습니다. 녀석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전셋집에 살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아마 그래서 더더욱 인생을 바꿔준다는 달콤한 약속에 쉽게 눈이 멀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메시지도 읽고 싶지 않아 휴대폰을 껐습니다.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악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신뢰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서준이의 약속이 진짜라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의 평온이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말, 채팅방 사람들의 광기, 그리고 지훈이의 들뜬 모습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은 익숙하고 평온한 제 삶이었고 다른 한쪽은 화려하고 유혹적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함정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이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200만 원을 구하러 뛰어다니느라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 사촌 누나랑 통화 중이었어. 무슨 일이야? 동창회 가는 거 확인하려고 전화했지. 서준이한테 바로 송금하고 단톡방에 영수증 올리면 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안 가기로 했어. 수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의 놀라고 실망한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녀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안 간다고? 왜? 너 미쳤어? 이런 좋은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난 이런 거랑 안 맞아.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어. 땀 흘려 일해야 돈을 버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일은 없다고. 지훈이가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꼰대 같은 소리.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하냐? 이건 머리로 하는 투자라고. 알아? 저쪽은 정보가 있고 우리는 돈이 있잖아. 합치면 성공하는 거라고. 리스크가 걱정돼. 서준이가 보증한다잖아. 걔가 과대인데 우리를 속여서 뭘 얻겠어. 저는 이 순간 무슨 말을 해도 지훈이에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탐욕이 녀석의 이성을 마비시킨 후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속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음이 안 놓여. 무슨 비밀 정보네. 내부자네. 얼굴 없는 회장님이네. 하는 게 꼭 사기 영화 같아서 그래. 너희들이나 재밌게 놀다 와. 난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200만 원 아까워서 그러는 거 맞지? 김민준, 내가 그렇게 쪼잔한 놈인 줄 몰랐다. 돈 잃을까봐 무서워서 기회도 못 잡는 놈. 그냥 그 빌어먹을 직장이랑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 몇 년 뒤에 우리가 외제차 몰고 좋은 집에 살 때 후회나 하지 마라. 말을 마친 지훈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녀석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쪼잔한 놈. 녀석은 저를 쪼잔한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도박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제 평온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녀석의 눈에는 제가 현실에 안주하는 겁쟁이로 보였던 겁니다. 우리의 오랜 우정이 그렇게 허황된 약속 한마디보다 못했단 말인가. 하지만 상처는 금세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화가 나기보다 연민을 느꼈습니다. 녀석도
결국 환경의 희생자였습니다. 팍팍한 현실과 돈의 압박에 시달렸던 거죠. 바로 그 가난과 고단함이 녀석의 눈을 멀게 하고 인생을 바꿔줄지 모르는 어떤 기적이라도 맹신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곧이어 서준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제 얘기를 전했겠죠. 서준이의 목소리는 지훈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달콤했죠. 민준아, 지훈이한테 얘기 들었어. 왜 그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다 같은 친구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돈 몇 푼 때문에 평생의 기회를 놓치지 마. 최 회장님은 신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야. 내가 몇 년 동안 그분을 따랐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저는 더 이상 논쟁할 힘도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난 결정했어. 참여 안 할래. 서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돕고 싶었을 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외부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집단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킨 것이죠. 조금 슬프고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후련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의 삶의 원칙을 배신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눈에 쪼잔한 겁쟁이가 될지언정 불안은 신기루를 향해 달려들다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나방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훈이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가난한 기숙사에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중마고 지훈이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녀석에게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보다 10배는 더 안쓰러웠습니다. 녀석은 원래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무게,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녀석의 어깨를 짓눌렀던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서준이가 그려낸 환상의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렸을 겁니다. 저녁 무렵 제가 멍하니 현관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에게서 갑자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침과는 달리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 미안하다. 아침에 내가 너무 흥분해서 못할 말을 했어.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는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됐어, 임마. 친구 사이에 미안할 게 뭐 있냐. 지훈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자. 내가 힘든 거 알아. 200만 원. 너한테는 작은 돈 아니잖아. 내가 빌려줄게. 이자도 필요 없어. 생길 때 갚고 없으면 안 갚아도 돼. 우리 우정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민준아, 이 기회 놓치지 마. 나중에 나 혼자 부자 돼서 너를 뒤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우리 같이 잘 살아야지. 지훈이의 제안은 제 마음에 또 다른 망치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게 사기 같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녀석의 얼굴에 대고 멍청이라고 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녀석은 제가 질투해서 자신의 인생 역전 기회를 망치려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우정은 분명 산산조각이 나겠죠. 저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하자.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훈이를 거절하면서도 상처 주지 않고 위태로운 우정의 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고 쉬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아,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어젯밤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밤새 배가 아파서 화장실만 들락날락했어. 아침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네. 식중독인가 봐. 수화기 넘어 지훈이가 즉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다가
많이 아파. 병원은 가봤어. 녀석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아내가 약 사다 줘서 먹었어. 근데 며칠은 푹 쉬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서준이한테 내 얘기 좀 전해줘. 너희들이랑 같이 못 가서 정말 아쉽다. 지훈이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도 없지. 알았어. 건강이 최고지. 푹 쉬어. 내가 과대한테는 얘기해 놓을게. 상황은 계속 업데이트해 줄게. 몸조리 잘해. 전화가 끊기고 저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 속에서나마 녀석을 지킬 수 있는 진심 어린 거짓말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 예감이 틀리기를, 지훈이와 친구들이 정말로 원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이죠. 드디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들뜬 마음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핑계로 댄 저는 꼼짝없이 집에 머물며 원치 않는 환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한숨만 푹푹 쉬자 아내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파를 듬뿍 넣은 죽을 끓여주고 이런저런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쓴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죠. 제 연기를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동창회 단톡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곳은 화려함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단톡방은 서울의 한 고급스러운 장소에 모인 친구들의 사진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최신형 45인승 리무진 버스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모두가 한껏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십억짜리 계약을 앞둔 성공한 사업가처럼 빛나고 있었죠. 행사 주최자인 서준이는 자리를 배정하고 생수를 나눠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분주했지만 권위가 넘쳐 흘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사진과 영상이 비처럼 단톡방에 쏟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풍경,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진짜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으로 본 리조트는 광고 사진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로비, 유니폼을 입고 깍듯이 인사하는 직원들. 제 친구 지훈이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녀석은 웅장한 산을 배경으로 한 인피니티 풀에서부터 개인 발코니와 자쿠지가 있는 빌라 객실까지 쉴 새 없이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감탄 섞인 글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실존했다. 내가 꿈꾸던 삶. 그리고 특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줄. 인생 역전 준비 완료. 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겨보고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과 향락을 담은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불길한 느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연출되어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죠. 저는 모든 사진이 매우 의도적으로 찍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리조트의 가장 호화로운 구성만 자랑했지만 전체적인 풍경이나 주변 지역을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세트장에 있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허락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었지만 몇 분마다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마치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대 위의 배우들을 막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그리고 모두가 걱정됐습니다.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대가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제 안의 불안은 마치 폭풍우를 예고하며 서서히 몰려오는 먹구름처럼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자 단톡방의 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녁 파티가 시작된 것이죠. 올라오는 사진들은 평범한 집밥에 익숙한 저 같은 남자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반짝이는 조명으로 밝혀진 정원 한가운데에 긴 연회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랍스터, 전복, 고급 와인, 제가 책이나 잡지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죠. 모두가 화려한 파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자들은 멋진 정장을, 여자들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잔을 부딪히며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동창회에 모인 오랜 친구들이 아니라 상류층의 사교 파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파티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서준이가 단체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중년의 남성을 둘러싸고 서 있었죠. 품위 있는 외모에 자신감과 권위가 넘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두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5학번 홀을 더 큰 바다로 이끌어 주실 최강진 회장님이십니다. 사진 속 모두가 최강진이라는 남자를 존경과 숭배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심에 서 있는 최 회장의 얼굴은 살짝 옆으로 돌려져 있었고 사진도 약간 흐릿해서 이목구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디테일이 또 한 번 제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왜 저렇게 중요한 인물의 정면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걸까? 그때 집에서는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갓 구운 고등어구이, 몇 가지 단출한 반찬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딸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제 회사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족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소박했습니다. 저는 한 손에 화려한 파티 사진이 켜진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사랑이 가득 담긴 소박한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나 큰 대조였습니다. 아쉽지 않아요? 아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렇게 멋진 곳에서 즐겁게 모여 있는데 당신은?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따끈한 고등어구이 한 점을 밥 위에 올려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익숙한 집밥의 맛이 어찌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던지요. 저는 아내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아. 내 행복은 전부 여기 있는데 저런 화려한 것들은 당신이 해준 이 김치 한 조각보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단톡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들이 천국에 있더라도 저에게는 이미 저만의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랍스터나 와인은 없지만 인생 역전의 약속은 없지만 진실한 사랑과 마음의 평온이 있는 곳, 그 순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훈이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혀가 꼬여 있었지만 극도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뭘 놓쳤는지 알아? 최 회장님, 그분은 진짜 천재야. 위대한 분이라고. 네가 여기 와서 직접 그분 말씀을 들었어야 해. 그래야 이해할 수 있다고. 지훈이는 최 회장이 세계 금융시장을 얼마나 깊이 있게 분석했는지, 얼마나 현명한 투자 계획을 제시했는지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성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숭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반 애들 전부 그분한테 푹 빠졌어. 다들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내고 있다고. 어떤 애는 집까지 팔아서 투자하겠대.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계약서 쓸 거야. 우리 이제 곧 떼부자 된다. 민준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폭포수 같은 말을 끊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지훈아, 너 취했어. 내 말 잘 들어. 성급하게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돈은 장난이 아니라고. 지훈이가 수화기 너머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자만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네가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다. 걱정도 팔자야. 네가 큰 비즈니스에 대해 뭘 알겠어. 그냥 그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아. 아,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있다.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너도 들어봐. 녀석이 비밀스러운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중요한 강연 전에 주최 측에서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수거한대. 최 회장님이 내부 정보 유출을 막고 절대적인 사업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 클래스가 다르지 않냐? 사업은 이렇게 해야지. 그 소식은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전류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수거한다고? 지훈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왜 휴대폰을 걷어? 요즘 세상에 그런 짓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건 보안이 아니라 고립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취해 있었고 곧 다가올 성공에 대한 환상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이 판에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됐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서준이가 부르네. 다 같이 밝은 미래를 위해 건배하러 가. 너 진짜 안타깝다. 민준아. 내 스스로 인생의 마지막 황금 열차를 걷어차 버린 거야. 지훈아, 잠깐만. 내 말 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꺼진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은 방금 전에 혼란스러운 소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머릿속에는 휴대폰 수거라는 두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무섭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호화로운 리조트, 얼굴이 불분명한 미스터리한 거물,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휴대폰 수거. 이건 더 이상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완벽한 덫이 놓였고 지훈이를 포함한 제 모든 친구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안으로 즐겁게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뚜렷하고 차가운 공포가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제 가슴을 작은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른 숨소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제 세상 속 유일한 평온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얇은 연기가 피어오르다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수거.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고
너무 걱정이 많은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건 정말 큰 사업 거래에 필요한 보안 절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소리치며 반박했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업도 그렇게 극단적이고 불투명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죄를 숨기려는 자들의 행동, 희생자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손을 쓰려는 자들의 행동과 같았습니다. 영상 통화 속 서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지만 그 눈빛에는 그땐 미처 몰랐던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흐릿하고 불분명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와 다른 친구들의 맹목적인 열광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대 조명에 눈이 멀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불나방 같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모든 신뢰와 아마도 전 재산을 걸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단호했다면 지훈이에게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 대신 내 의심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후회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위험을 예감했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평온을 지키고 벼랑 끝에 선 우정을 지키기 위해 그저 방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지훈이의 말대로 저도 겁쟁이였을까요? 저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여 씁쓸한 맛이 폐를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 친구들이 동창회에 갔는데 휴대폰을 뺏길 예정이고 이게 사기 같다고요? 그들은 저를 비웃고 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걱정 많은 중년 남자의 추측과 예감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워졌습니다. 저는 발코니에 홀로 서서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의 공포가 모두 상상에 불과하기를 희망 없는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단톡방은 다시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지고 지훈이는 자신이 막 서명한 인생 역전 계약서를 자랑하는 전화를 걸어오기를. 하지만 한번 태어난 공포라는 괴물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새날의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서야 저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목은 바싹 마르고 머리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어 동창회 단톡방에 들어갔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침묵,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도 사진도 알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어젯밤 서준이가 올린 최 회장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가상 공간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놓친 것이 있기를 바라며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통 파티 다음날 아침이면 단톡방은 가장 시끄러운 곳이 될 겁니다. 숙취에 대한 푸념, 서로의 굴욕 사진을 올리는 장난, 농담들, 적어도 서준이가 오늘의 일정, 최 회장과의 가장 중요한 강연에 대해 공지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무서운 공백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수도 있다. 휴대폰을 뺏긴 후라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시험 삼아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다들 일어났어. 오늘 아침엔 뭐 재밌는 거 없어? 제 메시지는 보냈다는 의미의 체크 표시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표시, 즉
상대방이 받았다는 표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단톡방을 나와 지훈이, 서준이, 다른 친구들의 개인 프로필에 들어가 봤습니다. 모두 새로운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상태 메시지는 모두 어젯밤 화려한 파티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파티 이후 그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동시에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도 제 마음을 뒤덮은 차가운 공포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휴대폰 화면에 그 죽음 같은 침묵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1분, 1초가 흐를수록 제 안의 공포는 기름 얼룩처럼 번져나가며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혔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단톡방의 침묵은 여전히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 같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제 공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지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 신호음이 끝없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으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번의 신호음 끝에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며 심장이 갖는 것 같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니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고 신호가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대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연락처에 있는 모든 동기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영수, 깡패,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은 자동 응답 메시지만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저와 그들 모두를 갈라놓았습니다. 진짜 공황 상태가 덮쳐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지훈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왜 아무도 연락이 안 돼? 바로 전화 줘.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휴대폰 화면에 작은 알림이 떴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알림이었습니다.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메시지 전송이 차단되었습니다. 차단, 이 두 글자는 자동 응답 메시지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신호가 닿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메시지를 막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고의로 그들의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공포는 이제 뚜렷한 형태를 갖췄습니다. 더 이상 모호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든 연락수단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요. 저는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저만이 이 밖에 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을 아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리조트의 정확한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서울 근교라는 것밖에는. 저는 힘도 없고 인맥도 없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절망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테이블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마 동기 중 누군가 연락이 닿은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훈이나 서준이 혹은 제 어떤 친구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울음 섞인 흐느낌으로 가득 찬 떨리고 겁에 질린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민준 씨 맞으신가요? 저 지훈 씨 아내 서아예요. 수화기 너머 서아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끊어지고 갈라졌습니다. 민준 씨, 혹시 지훈 씨랑 연락되셨어요?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목이 누군가에게 졸리는 것처럼 꽉 막혔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 일단 진정하세요. 저도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네요.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민준 씨. 서아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공황 상태가 전선을 타고 넘어와 저마저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지훈 씨가 전화해서 곧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잔뜩 자랑했었어요. 아침에 좋은 소식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너무 걱정돼서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도 못지않게 두려웠지만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다들 회의 중이거나 그곳 신호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서아 씨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방금 그리조트 총무과에 전화해봤어요. 인터넷에서 지훈 씨가 찍은 사진 보고 겨우 찾아냈어요. 프런트에 물어봤더니 그들이 서아 씨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저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동창회 손님들은 이미 전부 체크아웃 수속을 마쳤대요. 모두 버스를 타고 오늘 새벽에 떠났다고요. 민준 씨, 그 정보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새벽에 떠났다고? 왜 그렇게 일찍 떠나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원래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었는데 모든 것이 점점 더 비상식적이고 무서워졌습니다. 어디로 갔대요? 프런트에서 말 안 해주던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른대요. 그냥 버스가 와서 단체로 떠났다고만 했어요. 단장인 서준 씨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고객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민준 씨, 이제 어떡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서아 씨의 공황 상태가 마침내 제 머릿속의 혼란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거나 자책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냉정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서아 씨, 제 말 들으세요. 저는 제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최대한 또렷하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어디세요? 저 집에 있어요. 좋아요.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갈게요. 혹시 다른 동기들, 아내나 가족들 연락처 아시면 연락해 보세요. 그쪽도 소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서아 씨 혼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힘을 합쳐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에요. 서아 씨는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지만 약간의 방향을 찾은 듯 했습니다. 네, 경찰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금방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오토바이 열쇠를 챙겼습니다. 제가 허둥대는 것을 보고 아내가 걱정하며 달려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가 제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각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동기들 전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이 굉음을 내며 일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여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훈이네 부부가 사는 빌라로 달려갔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서아 씨뿐만 아니라 서너 가족이 더 모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남편, 영수의 아버지, 다른 친구의 아내. 모두가 공포와 걱정, 무력감에 휩싸인 얼굴이었습니다. 제 조언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서아 씨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했고 모두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울음소리, 희망 없는 통화시도, 깊은 한숨 소리가 뒤섞여 무겁고 비통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를 보자 서아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오셨군요.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과 방향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군중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여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자가 되겠다는 환상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이 이상한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제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저는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건 20명이 넘는 사람이 관련된 심각한 사건입니다. 동네 파출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사람들은 점차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지금 다들 택시를 부르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서 다 같이 모입시다. 가족과 관련된 정보나 서류가 있으면 전부 챙겨오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30분 후 넋이 나간 얼굴을 한 우리 일행은 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압박감이 넘쳤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낡은 서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당직 경찰관에게 사건을 간략히 설명한 후 우리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아 씨는 얼굴을 감싸고 계속 울었습니다. 영수의 아버지는 초췌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서준이의 초대부터 지훈이의 마지막 전화까지 모든 사건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경찰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단호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력계 팀장 강태식 경감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모두 회의실로 들어오시죠. 회의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수선하게 각자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난 후 강 경감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침착해 보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민준 씨, 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분 맞으시죠?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경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저와 그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소란스러움은 문 밖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그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디테일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태도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서준이의 동창회 초대에 대해 그리고 모두의 초기 흥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환점이었던 회비 200만 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강경감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평범한 동창회 치고는 너무 높은 금액이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서준이가 설명을 하더군요. 저는 서준이가 영상통화에서 했던 연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0만 원은 비밀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한 입장권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최강진 회장이라는 이름과 10배의 수익률 약속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강경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최강진이라는 사람의 사진이나 다른 정보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녁 파티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한 장 있지만 흐릿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서준이는 그저 금융계의 거물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시적인 분위기, 맹목적인 숭배, 그리고 제가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가장 중요한 디테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저께 밤 제 친구 지훈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말하길 다음 날 아침에 주최 측에서 사생활 보호와 사업 비밀 유지를 위해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수거할 거라고 했습니다. 강경감은 갑자기 펜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침착함은 사라지고 극도의 긴장감과 심각함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을 수거한다고요?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디테일 확실합니까? 100% 확신합니다.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믿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과 지훈이에게 보낸 문자가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강경감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가비 필터링, 비현실적인 수익률 약속, 미스터리한 거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수단을 압수해 피해자들을 고립시킨다.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군.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감사합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는 정말 귀중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친구분들과 다른 분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규모가 크며 극도로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 조직의 덫에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기요? 그럼 그들은 안전한가요? 강경감은 단호하면서도 약간의 위로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매우 전문적이라 많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리조트와 그들을 태우고 감버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는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강 팀장입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과 교통 범죄 수사팀 연결해 주세요. 대형 사건입니다. 강 경감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시스템은 눈 깜짝할 사이에 가동되었습니다. 저와 피해자 가족들은 별도의 방에서 대기하며 물과 간단한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속은 타들어갔지만 경찰관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초기 수사 정보가 보고되었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강경감이 직접 방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리조트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꽤 외딴 교외 지역에 있더군요. 하지만 우리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관리자 측에서는 여러분 가족들이 묵었던 빌라 전체가 한 여행사에 의해 주말 동안 통째로 대여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여행사를 확인해 봤는데 가짜 서류로 등록된 유령 회사였고 주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웹사이트와 모든 연락처는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유령 회사.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겁니다. 강 경감은 점점 더 단호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기술팀이 현장을 수색했습니다. 전문적인 휴대폰 신호 교란 장치가 설치되었다가 해체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 누구도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신호가 약했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고립 조치였습니다. 그럼 버스는요? 은지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속도로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태운 버스는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흔적을 따라가 보니 인천의 한 구도심 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특히 CCTV 사각지대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간 후 버스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 서아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가 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사기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경감은 가장 충격적인 정보를 꺼내놓았습니다. 과대 박서준 씨의 신원을 조사하던 중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준 씨는 불법 금융 투자에 손을 댔다가 실패해 현재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기 조직에게 협박을 당해 자신의 옛 친구들을 덫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이가 미끼였다니 그 역시 피해자였던 겁니다. 영상 통화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서준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의 눈빛 속 어색함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원치 않는 연극을 해야만 하는 자의 눈빛, 공포와 절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극도로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강 경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서준 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물색하는 팀부터 심리를 조종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처리하고 돈을 세탁하는 팀까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다리를 가진 문어 같은 놈들입니다. 놈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절망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괴물은 너무나 거대하고 전문적이며 잔인했습니다. 가족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틀은 무겁고 고통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진 듯 했습니다. 버스와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흔적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경찰은 의심 지역인 인천의 구도심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과 복잡한 빌라들이 얽힌 미로였고 수색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청에서 밤낮으로 대기했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희망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동창회 사진 속에서 활기차게 웃던 얼굴들은 이제 악몽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생각은 모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책감과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만약 내가 더 단호하게 모두에게 경고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날 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예기치 않은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우리가 대기실에서 지쳐 앉아 있을 때 강경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강렬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나이든 남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걱정으로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이분은 동기 중 한 명인 미나 양의 아버님 박 선생님이십니다. 강경감이 소개했습니다. 방금 저희에게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 선생님에게로 쏠렸습니다. 아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감정에 북받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휴대폰이 2개였습니다. 매일 쓰는 스마트폰 하나랑 예비용으로 쓰는 이 구형 이지폰 하나. 그냥 전화만 되는 거요. 떠나기 전에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휴대폰을 짐 가방에 숨겨갈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희망 없이 이 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불과 5분 전에 답장이 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강경감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불과 몇 분 전에 딸의 번호로부터 온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단어, 우리 모두를 소름 돋게 만든 한 단어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경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아주 미약하고 희미한 GPS 위치 신호가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팀이 위치를 특정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큰 지도에서 그들이 수사 중이던 인천 구도심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그 안의 작은 지점에 붉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신호는 이곳 한 골목 깊숙이 위치한 낡은 빌라에서 발신되었습니다. 이 위치는 저희가 가장 유력하게 의심하고 있던 장소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생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절망의 눈물은 이제 희망의 눈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 중 한 명은 살아 있었고 구조 신호를 보낼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강경감은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 있던 동료들을 돌아보며 명령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전원 소집. 완전 무장하고 필요한 장비 모두 챙겨. 오늘 밤 바로 진입한다. 인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경찰관들의 군화 소리,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짧고 단호한 명령 소리. 구조 작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기다림의 밤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가족들은 특공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경찰청에 남아 소식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길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대기실은 갑자기 숨막히게 답답해졌습니다. 1초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과 희미한 기도 소리, 그리고 벽시계의 잔인한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작전 지휘 본부가 차려진 경감의 사무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가끔 문이 열리고 통신 담당 경찰관이 황급히 뛰어들어갔다 나왔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어떤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낡은 빌라에 조용히 접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어둡고 축축한 골목을 상상했습니다. 지훈이, 서준이,
그리고 모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거칠게 저항하면 어떡하지? 다치는 사람은 없을까? 수천 개의 답 없는 질문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어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서아 씨는 제 옆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를 돌아보며 마치 제가 답을 줄 수 있다는 듯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부인이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시, 2시, 밖은 짙은 어둠에 잠겼고 도시는 잠들었습니다. 오직 이곳만이 잠 못 이루는 걱정의 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용감한 아버지 박 선생님은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고통과 희망으로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건의 실마리를 가져왔고 이제 그분은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경감이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훑어본 뒤 박 선생님과 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또렷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범인들은 저항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1초간, 영원처럼 느껴지는 1초간 말을 멈췄습니다. 모든 인질,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두 단어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 씨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터져나오는 행복의 울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도 참지 못하고 늙은 얼굴 위로 두 줄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웃음과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절망의 공간이었던 방은 순식간에 기쁨과 감사의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녀석이 안전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재회는 경찰청이 아닌 근처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출된 모든 사람들은 가족에게 돌아가기 전 건강검진과 심리 안정을 위해 이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실로 들어갔을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던 친구들이 지금은 하얀 병원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몸에 상처는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은 넋이 나가 있었고 눈은 공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들 같았습니다. 서아 씨는 곧장 지훈이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제 친구는 바싹 마르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본 녀석은 그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푹 숙였습니다. 두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아 씨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꼭 껴안고 깡마른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방끝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기뻤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눈은 지훈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녀석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수치심과 후회, 그리고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겁쟁이라고 불렀던 친구를요. 눈물 어린 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한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과대 서준이가 홀로 머리를 감싸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져 내린 초라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다가가
그에게 무언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조용히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끌려가며 자신이 비극으로 몰아넣은 친구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모두의 마음속에 서준이에 대한 연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아 씨는 물을 뜨러간 후였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습니다. 민준아, 나 여기 있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자신의 거친 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단 3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후회, 참회. 저는 녀석의 아픈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녀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돌아온 게 중요하지. 다들 너 걱정 많이 했어.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나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한테 못할 말을 했어. 내가 진짜 멍청했어. 눈물이 녀석의 수척한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인했던 제 친구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녀석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녀석을 끌어당겨 떨고 있는 마른 몸을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임마. 친구 사이에 그런 말 할 거 없어. 돌아왔으면 됐어. 다 괜찮아질 거야. 며칠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지훈이가 저를 동네 허름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 우리 둘이 자주 가던 단골 카페였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고급 리조트도 아닌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죠. 지훈이는 몸을 추스른 모습이었습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피곤하고 초췌한 기색은 여전히 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블랙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오랜 친구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며칠 끔찍했겠다. 그치? 제가 조용히 침묵을 깼습니다. 지훈이는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고 탁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마치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때리거나 고문하지는 않았어, 민준아.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어. 정신적인 고문이었지. 녀석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빌라로 끌려가 휴대폰을 모두 빼앗긴 후 그들은 단체 방에 갇혔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야 했습니다. 강연 듣기, 금융 전문가, 동기부여 강사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번갈아 가며 수업을 했습니다. 그들은 허황된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정교한 이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월급쟁이의 실패, 현실에 안주하는 삶의 지루함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제적 자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것들로 세뇌당했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화로운 삶,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보여줬지. 점점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됐어. 그들이 제시하는 길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믿기 시작했던 거야. 각자의 탐욕은 그들에 의해 극대화되었습니다. 서준이는 어땠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껐습니다. 서준이가 제일 불쌍했지.
놈들한테 완전히 통제당했어. 우리 앞에 서서 성공한 사람 연기를 해야 했고 놈들이 지어낸 가짜 성공담을 늘어놓아야 했어. 난 녀석의 눈에서 고통과 갈등을 봤지만 녀석은 어쩔 수 없었어. 밤에는 혼자 우는 소리를 들었어. 경찰에 잡혔을 때 녀석은 완전히 무너졌지. 무릎 꿇고 모두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겪었을 지옥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쇠창살은 없지만 사람을 그 자신의 탐욕과 환상으로 가두는 감옥. 지훈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허황된 꿈에 가려지지 않고 맑아져 있었습니다. 나 모든 걸 잃었어, 민준아.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빌린 돈까지 전부 놈들에게 갖다 바쳤지.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어. 자존심, 그리고 신뢰.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눈이 멀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네가 했던 말을 떠올렸지. 그때서야 깨달았어. 너는 겁쟁이가 아니었어. 내가 가장 냉정했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너는 헛된 것에 눈이 멀지 않았잖아. 정말 존경한다, 민준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시작한다고? 지훈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다시 시작할 게 뭐가 남았다고.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있잖아. 지은, 잔정보, 그게 네가 다시 시작하는데 필요한 전부야.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아니야. 일어나, 친구. 지훈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끄덕임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마침내 다시 올라올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기 사건도 인생의 거친 흐름 속에서 잊혀가기 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정교한 네트워크를 가졌던 그 범죄 조직은 마침내 소탕되었습니다. 최강진 회장과 그 일당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서준이는 수사에 협조했고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은 아마 평생 그를 따라다닐 양심의 가책일 겁니다. 제 동기들의 삶도 점차 원래의 궤도로 돌아왔지만 누구도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악몽은 그들에게서 돈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의 일부도 앗아갔습니다. 좌절한 사람도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훈이는 오랜 고뇌 끝에 마침내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화려하지만 함정으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버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것들을 처분하고 돈을 모아 고향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죠. 작은 강가에 자리 잡은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평화로웠습니다. 지훈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미소는 아주 밝았습니다. 서아 씨는 즐겁게 손님을 맞이하고 서빙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저는 부부의 눈에서 전에는 본 적 없던 평온함과 안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선 큰 돈은 못 벌어도 저녁이면 부부가 함께 모여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어. 그걸로 충분해, 친구. 지훈이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녀석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연구원.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여전히 난초를 돌보고 차를 마시고 저녁 밥상에 둘러앉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는 제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온하고 어쩌면 지루했죠. 하지만 그 모든 사건을 겪고 난 후 저는 그 평범함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좋은 집이나 외제차 혹은 은행 계좌의 숫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화려한 유혹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지킬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비범한 것을 셈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평범한 삶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가끔 정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호접란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인생은 난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화려한 성장 촉진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인내와 정성, 그리고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 가장 아름답고 소박한 꽃이 저절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영원한 부유함일 것입니다.